제2차 국정감사 대책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병기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부마 항쟁 45주년입니다. 민주주의를 향한 국민의 외침이 부산과 마산에서 시작된 날입니다. 민주당은 그 숭고한 부마 항쟁의 정신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국민이 진짜 주인인 민주주의가 다시는 후퇴하거나 짓밟히지 않도록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부마 항쟁의 영령들과 시민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바칩니다. 윤석열 정권에서 자행됐던 정치검사와 권력남용을 바로잡겠습니다. 윤석열 정권 시기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국가기관이 동원되는 것이 일상사였습니다. 검찰뿐만 아니라 독립기관인 감사원까지 윤석열의 입맛대로 움직였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그 모든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 시기 감사원의 디지털 포렌식 건수가 급증했습니다. 2021년 86건이었던 것이 2022년에는 584건, 2023년에는 551건으로 늘었습니다. 그 대부분은 민주당과 관련된 의혹입니다. 국민의힘 등이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면 감사원이 포렌식을 하고 검찰이 기소하는 패턴을 반복했습니다. 윤석열 김건희 관련 논란에는 단 한 건의 포렌식도 없었습니다. 정치적 표적감사와 보복감사가 철저하게 자행된 것입니다. 반드시 바로잡겠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포렌식의 정치적 악용, 권력 남용을 막는 감사원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필요하면 보완하는 입법도 추진하겠습니다. 감사원 회계감사권의 국회의관도 검토하겠습니다.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정치 감사와 권력 남용, 더는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정부가 어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요즘 서울과 수도권 집값이 다시 들썩입니다. 부동산 불안은 서민의 삶을 흔들고 청년의 희망을 꺾습니다. 이번 대책이 과열된 시장을 진정시키고 실수요자와 청년에게 숨통을 틔워주길 기대합니다. 대책 발표 직후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부동산에 묶였던 자금이 산업투자로 흘러간다면 대한민국 성장의 새로운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일각에서 아무런 근거 없이 주거 사다리 걷어찼다고 비난합니다. 투기 수요를 막은 것이지 실수요자에게 문을 닫은 게 아닙니다. 수억, 수십억의 빚을 내서 집을 사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빚 없이도 집을 살 수 있는 시장을 만드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은 정부와 합심해서 불법 투기 행위를 철저히 막겠습니다. 무주택자와 청년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에 두겠습니다. 집 걱정 없는 나라, 누구나 안심하고 사는 대한민국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주당 재외국민안전대책단이 어제 캄보디아로 출국했습니다. 사성장군 출신 김병주 단장, 황명선 최고위원, 외교관 출신 홍기원 의원, 경찰 출신 임호선 의원님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도 합동대응팀을 급파했습니다. 캄보디아 취업사기 강금피해 TF도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0시부터 캄보디아 일부 지역에 여행 금지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정부는 구금되어 있는 우리 국민의 송환부터 서두른다는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신속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재외국민보호체계를 강화할 것입니다. 영사조력법 개정과 재외공간 인력 예산 확충도 서두르겠습니다. 민주당은 국민 안전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문진석 원내운영 수석부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2025년 헨리 여권지수에서 대한민국은 190개국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세계 2위를 기록했습니다. 여권의 파워는 곧 국민의 자존심이자 국제사회에서 위상을 뜻합니다.
올해도 대한민국의 여권 파워는 세계 속에서 그 위력을 입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여행의 편의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세계로부터 신뢰받는 국가이자 책임 있는 국제 파트너임을 보여주는 상징적 성과입니다. 대한민국 여권의 힘은 외교력, 경제력, 민주적 가치가 함께 구축한 국가 브랜드의 결과물입니다. 한국이 세계 최상위권 여권 신뢰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실용적 외교와 국익 중심의 대외 전략이 국제사회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정부는 해외 체류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을 국가의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대한 책무로 삼아야 합니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피해 사례에서도 확인되었듯 국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해야 합니다. 강력한 여권의 힘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정부의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대응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국민이 세계 어디에서든 두려움 없이 자부심과 신뢰 속에 활동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국가의 품격도 올라갑니다. 여권의 힘은 단순한 국제 순위가 아니라 국민의 자존심이자 국가가 국민을 끝까지 지켜내겠다는 약속의 상징입니다. 앞으로도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한국인이 세계 어디에서든 안전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외교력과 국민보호 의무를 다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허영 원내정책수석 부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괜찮아요. 네. 김진태발 금융위기라고 하는 초유의 신용 대란이 발생한 지 2년이 지났지만 감사원은 진상조사와 책임규명에 또다시 침묵하였습니다. 사태 발생 1년이 지난 2024년에야 착수한 감사는 편향적이었습니다. 강원도와 법무부인 화우 간에는 4차례 회의를 진행하면서 정작 핵심 이해 당사자인 BNK 투자증권 등과는 단 한 차례 협의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감사원은 지난 8월 29일 경영상 비밀보호를 이유로 감사보고서를 전면 비공개했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부정하고 감사기관으로서의 독립성과 신뢰를 스스로 훼손한 것입니다. 22년 9월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강원 중도개발공사의 기업회생 신청을 전격 발표했습니다. 시장은 이를 강원도가 보증한 2,050억 원에 대한 채무 불이행 선언으로 받아들였고 지방채 신용도 붕괴와 공사채 시장 유찰로 이어졌습니다. 그 결과 차트에서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회사채 금리는 2009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부동산 리츠 시가총액은 1조 7천억 이상 증발했습니다. 재정당국은 채권시장 안정을 위해 50조 원에서 최대 200조 원에 달하는 국민 혈세를 투입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사태의 장본인은 김진태 지사는 위기수습 대신 베트남 출장을 택했고 귀국길에서는 좀 미안하죠 라는 한마디로 변명을 대신했습니다. 그 발언은 무책임한 정치인의 상징으로 지금도 국민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감사원은 즉시 보고서 비공개 결정을 철회하고 강원도와 김진태 지사의 의사결정 과정을 재감사해야 합니다.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린 사태를 정치적 침묵으로 덮는다면 그 침묵이야말로 또 다른 위기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쿠팡 CFS 퇴직금 리셋 원복 선언, 그러나 책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들이 200만 원 정도 되는 퇴직금이라도 신속하게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쿠팡 CFS 일용직 퇴직금 사건을 수사했던 문지석 검사가 국정감사장에서 흘린 눈물은
이 사태의 본질을 드러냅니다. 그는 부당한 짓을 폭로했고 국민은 정의가 아직 살아있음을 보았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정종철 쿠팡 CFS 대표는 퇴직금 리셋 규정을 원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해와 혼선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오해가 아니라 명백한 위법이자 노동자의 생존권 침해입니다. 쿠팡은 2023년과 2024년 두 차례 취업규칙을 개정해서 근로시간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면 근로기간을 1일부터 다시 계산하는 리셋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정면으로 위반한 노동권 파괴 행위였습니다. 더 심각한 건 윤석열 정부의 대응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위법 소지가 있다는 법률 검토를 받고도 수사기관과 공유하지 않았고 부천지청은 핵심 증거를 누락하며 쿠팡에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담당 검사는 압박을 받았고 문제 제기자는 감찰 대상이 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그의 하수인 검찰과 함께 재벌의 불법을 비호하고 진실을 덮은 것입니다. 퇴직금은 시혜가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의 헌법적 권리입니다. 쿠팡 CFS의 원복 선언은 시작일 뿐 진실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누가 침묵했고 누가 눈 감았는지 끝까지 규명하겠습니다. 노동이 존중받고 정의가 숨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민주당은 멈추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혁 원내소통수석 부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윤석열의 전위부대 국민권익위의 실체가 또 드러났습니다. 어제 이미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지난 9월 8일 열린 국민권익위 전원위원회에는 전례 없이 회의록의 수사기관 제공 여부가 안건으로 올랐습니다. 해당 회의록은 권익위가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 당시 정치 테러를 당한 후 병원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결론을 내렸던 사안으로 공수처는 이 같은 결론이 난 데에는 유철한 국민권익위원장의 직권남용이 있었다는 고발에 따라 수사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비교하자면 지난 2024년 1월 중앙지검의 기록 요청에는 단 하루도 걸리지 않았던 국민권익위의 기록 제출이 이번 공수처의 요청에 대해서는 명분도 없이 2개월을 버티다가 심지어 전원위원회 회의까지 한 뒤에야 마지못해 제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회의록을 보면 정말 내용이 가관입니다. 회의에서 위원들은 왜 수사에 회의록이 필요한지 모르겠다, 수사에 도움이 안 될 것이다 등 국민권익위원회가 아니라 검사 혹은 판사가 해야 할 판단들을 마구 늘어놓았습니다. 수사기관의 수사 방법과 수사에 필요한 것들을 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들이 판단합니까?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없는 명분을 짜내려고 한 것이 명백합니다. 유철한 위원장의 직권남용이 문제가 되는 것은 윤석열 정권이 권익위라는 전위부대를 이용해 이재명 당시 대표에 대한 정치 테러를 축소, 은폐하는 것을 넘어 특혜 프레임으로 씌우려고 했던 대표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권익위는 그간 김건희 명품백 뇌물 사건과 유일임 방심위원장의 셀프 민원 사건에 면죄부를 주며 윤석열의 전위부대라는 비판을 스스로 받아왔던 그 기억을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권익위원회의 전위부대 역할은 또한 현재도 이어지고 있고 다른 기관도 지금 자양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구속된 극우 목사인 손연보 씨에 대해서
긴급 구제를 관련된 안건이 상정되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정말로 이제 인권위원회가 그 위상의 추락이 더 이상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의 끝판왕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 지금의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직도 그 뉴라이트 역사관을 가진 독립기념관장이 버젓이 자리를 지키고 버티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직 청산되지 않은 윤석열이 만들어 놓은 구조 속에서 여전히 내란은 오늘도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내란의 완전한 극복을 위해서는 전방위적인 인적 쇄신이 필요합니다. 위에 언급된 유철환 등 빨리 사퇴하고 죗값을 받기를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청산 방해 행태에 대해서 엄중히 경고하고 인적, 구조적 청산을 위해 모든 것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문정복 교육위원회 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문정복입니다. 이배용은 단순히 국교위원장 자리를 금두꺼비를 통해 사냥한 인물이 아니라 종교 네트워크를 통해 통일교, 건진법사, 김건희 라인을 잇고 조율한 설계자급 인물이었다라는 의혹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표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일교가 있습니다. 통일교는 주류 종교로 포함되기 위해 무척 노력을 했지요. 그래서 한국종교협의회라는 것이 있는데 실제로는 1988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4년을 제외하고서는 이 한국종교협의회는 명실상히 통일교가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통일교는 한국종교발전포럼이라는 전 종교들이 다 참여하고 있는 포럼의 장악을 시도를 합니다. 그 가운데는 이배용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배용은 2012년부터 20년까지 코피온이라는 NGO 기구의 대표를 하게 됩니다. 수장을 하게 됩니다. 이 이배용은 실제로 코피온에서 하는 일은 개발도상국가의 ODA를 지원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통일교가 한국종교발전포럼에 이렇게 밝혀진 것만 이 사람들이지만 실제로는 더 많을 것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이 내용들은 통일교 측 인사로부터 전해 들은 제보받은 내용을 근거로 해서 구성을 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 김종관이라는 분이 있죠. 이 사람은 지금 특검의 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인데 효정글로벌재단이라고 하는 통일교의 자금을 만들어낸 주요 인물로 지금 조사를 받고 있고, 여기에 보면 이현영이라고 있죠. 이 사람은 전 통일교 부회장입니다. 지금도 통일교 내에서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는 실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이배용을 숙주로 삼았을까요? 이 통일교는 실제로 주류 종교로 포함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개발도상국의 새로운 선교 대상지를 물색하고 있는데 그곳이 주된 타겟이 캄보디아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배용은 코피온의 총재 활동을 하면서 캄보디아 ODA 사업을 주축으로 한 겁니다. 그 캄보디아 사업의 ODA 사업을 한 이배용과 통일교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라는 것이 통일교 관계자들의 증언입니다. 여기에서 이배용은 이현영이라는 인물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이현영은 이배용의 소개로 해서 전 선배 건진법사를 만나게 됩니다. 이것은 실제 저희가 제보받은 내용 중에 하나고, 이현영은 윤영호의 관계를 건진법사에게 연결하는 연결고리 역할을 합니다. 이 과정 중에서 이배용이 중요한 역할을 했고, 김건희는 그에 대한 보다 보은 인사로 국가교육위원장이라는 자리를 이배용에게 하사한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시겠지만 오드리 헵번 흉내를 냈던 곳이 어디입니까? 캄보디아의 프놈펜 아니겠습니까? 그 위치, 그런 활동을 한 배경에 통일교가 있었다라는 것이고, 통일교는 김건희와의 연결 관계를 통해서 캄보디아의 ODA 사업을 통해서 캄보디아의 새로운
종교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던 것들이 지금 현재 거론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배용은 특검에 출두를 해야 합니다. 가서 명확하게 본인이 무슨 일을 했고 통일교와의 관계는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그 고가의 목걸이 그리고 샤넬백 등이 제공되었다라는 의혹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캄보디아의 ODA 사업이 50억에서 자그마치 1,300억으로 증액되었다라는 사실은 이 통일교와 김건희와의 연결관계 속에서 통일교의 편의를 봐주기 위한 그런 모종의 거래들이 있었지 않았나 하는 의심을 지금 받게 되어 있는 거고요. 이 의심을 떨쳐내기 위해서는 통일교 관계자들 그리고 이배용 전 원장까지도 다 특검에 출두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배용 국교위원장은 이번에 저희 교육위에 국감에 불출석했습니다. 동행명령장까지도 발부했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본인은 아무것도 모르는 할머니라는 이런 뒤에 숨어서 더 이상 숨을 수 없습니다. 특검에 출두하고 교육이 국감에 출두해서 이 모든 의혹에 대해서 밝혀내야 될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김남근 원내부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민생부대표를 맡는 김남근 의원입니다. 홈플러스와 MBK가 국회와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9월 19일 김병기 원내대표와 민주당 의원들은 홈플러스 본사를 방문해서 대주주인 MBK의 김병주 회장과 김광일 홈플러스 대표를 만났습니다. 15개의 점포를 폐점하겠다고 하여 그것을 막기 위해서 갔던 것입니다. 당시 MBK 김병주 회장은 민주당 의원들과의 면담 자리에서 우선 협상 대상자와 협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인수자가 인수를 할 때까지는 15개 점포 폐점을 중단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10여일이 지나서 갑자기 홈플러스는 공개 모집으로 인수자를 찾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원내대표 면담 시 우선 협상자와 협상을 하고 있었다는 것들은 거짓말인 것이 그대로 드러난 것입니다. 서울회생법원은 10월 10일까지 인수자를 찾으라고 시간을 주었습니다. 3월에 법원의 결정이 있을 때부터 인수자를 모집하고 협상을 해도 시간이 빠듯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불과 한 달을 앞두고 인수자를 이제야 공개 모집으로 찾겠다고 그러니 그게 가능이나 하겠습니까? 그 저희가 무엇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바로 청산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그러면 사회적 비난이 크니까 인수자를 찾는 신용을 하다가 10월 10일 이후에 법원이 청산 결정을 하면 이것을 빌미로 먹튀를 하겠다는 의도를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전을 출연해서라도 홈플러스를 살리겠다고 하더니 정무위 국감에 와서는 김병주 회장은 자신은 자금만 관리할 뿐 인수 책임이 없다고 발뺌을 했습니다. 오뚜기 농심 등 식품 대기업들이 현금을 선납해야만 물품을 납품하기 때문에 2천억 원이나 되는 현금들을 선납하고 있어서 운영자금이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사제 출연까지 공언을 하더니 MBK와 김병주는 왜 물품 대금에 대한 보증을 하지 않고 물품 대금이 공급이 중단되도록까지 이렇게 만들었는지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0월 10일이 되면 회생계획 제출 기한입니다. MBK는 반드시 인가전 M&A 기한을 연장 신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수될 때까지 물품 대금에 대한 MBK의 보증을 통해서 홈플러스가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만일 지금과 같이 법원의 결정을 명분 삼아서 홈플러스를 청산하고 먹튀하려는 태도를 계속한다면 민주당은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의 엄중 제재를 촉구할 것입니다. 국민연금과 금융기관들에 대해서도 스튜어드십 책임 투자 원칙에 따라서 MBK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금을 회수하도록 촉구를 할 것입니다. 다시는 이러한 부도덕한 사익 집단이 노동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눈물로 부를 축적하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대응하겠습니다. 배달앱의 과도한 자영업자 쥐어짜기에 대해서도 이제는 바로 잡아야 됩니다. 2023년에 배달의 민족이 독일 본사에 4천억이 넘는 배당을 할 때도 사회적 비난이 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달의 민족은 아랑곳하지 않고 2024년에 중개수수료를 6.8%에서 9.8%로 40%나 인상했습니다. 자영업자가 배달비를 건당 3,400원씩 부담하도록 더 심한 쥐어짜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쥐어짜기로 확보한 자금을 가지고 2023년 결산 이후에는 독일 본사에 본사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5,327억 원이나 매수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사주를 소각해서 독일 본사가 나머지 주식의 가치를 그만큼 올릴 수 있도록 이중의 혜택을 주었습니다. 여기서 또 그치지 않고 2025년에는 클릭당 600원의 관계료를 1,000원으로 40%나 인상을 했습니다. 이제 고객이 방문해서 가져가는 배달 음식에 대해서도 중개 수수료를 물리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해도 해도 너무한다라는 비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3년 동안 배달앱 시장에서 이러한 독과점과 불공정을 방치한 결과 과도한 수수료와 비용 증가로 자영업자들의 고통은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새 정부는 더 이상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며칠 전 국정감사에서 배달의 민족과 쿠팡이츠 대표가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게 만들겠습니다. 과도한 수수료의 상한을 정하고 무료 배달비를 점주에게 떠넘기는 불공정한 구조를 바로 잡겠습니다. 민생을 지키는 민생의 호민관, 더불어민주당은 그 역할을 결코 놓지 않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권향엽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권향엽입니다. 바쉐렌 시계는 김건희가 받고 로봇계 홍보는 중소벤처기업부가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바쉐렌 시계 수수 의혹에 중앙부처까지 연루되고 있습니다. 바쉐렌 시계를 선물한 사업가 기서성빈 씨는 대통령 경호처와 로봇계 수의 계약을 맺었고 같은 시기 중소벤처기업부는 대규모 정부 행사에 2차례나 로봇계를 섭외해 대대적인 홍보 무대를 제공했습니다. 2022년 8월 서성빈 씨는 바쉐렌 시계를 주문하며 김건희 여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시계 매장으로부터 VIP 할인 가격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영부인 전화 인증을 통해 5,500만 원짜리 시계를 3,500만 원에 살 수 있었습니다. 김건희 여사로부터 시계값의 일부인 500만 원을 돌려받았지만 나머지 3천만 원은 아직 돌려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3천만 원을 대통령 경호처와 중기부가 사실상 대신 갚아주었습니다. 시계 주문 직후인 8월 16일 대통령 경호처는 예산 변경을 통해 로봇계 임차 비용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후 서성빈 씨 업체 드론돔과 수의 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으로 서류를 준비하고 9월 2일 결제를 마쳤습니다. 이 모든 과정의 최종 결제자는 김건희 호위무사로 불리는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당시 기획관리실장이었습니다. 그리고 5일 후인 9월 7일 서성빈 씨는 김건희 여사에게 시계를 전달했습니다. 서성빈 씨 이야기에 따르면 로봇계 미국 본사인 고스트 로보스틱스는 로봇계 한 대당 2억 5천만 원의 한국지사에 넘기고 한국지사는 3억 2천만 원의 드론돔에 넘기고 드론돔은 4억 원에 판매하는 구조였다고 합니다. 경호처는 2022년 6월 이미 한국지사를 통해 로봇계를 시험 운용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굳이 더 비싼 가격에 판매하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이게 특혜도 아니고 대가성도 아니라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경호처 내부 자료에 따르면 임차 계약은 1,800만 원에 불과했지만 이후 12억 원의 본 계약 입찰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서성빈 씨도 임차 용역이 끝나고 나면 대통령 경호처가 기계 다 사준다 했다 이야기했습니다. 즉 바쉐론 시계는 임차 계약 1,800만 원뿐만이 아니라 12억 원의 본 계약까지 염두에 둔 대가성 뇌물이었던 것입니다. 2022년 8월과 9월 대통령 경호처가 로봇계 수의 계약 준비에 한창일 때 중소벤처기업부는 큰 행사 두 곳에 로봇계를 섭외했습니다. 8월 31일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동행축제 전화제에 고스트 로보스틱스 로봇계가 섭외되었고 무대 위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의전하는 장면을 연출하며 16분 30초 동안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습니다. 행사는 KTV 방송, 중기부 유튜브 채널, 공영 쇼핑 TV 채널, 그리고 네이버 TV로 생중계되었고 아리랑 TV 녹화 방송으로 106개국에 송출되었습니다. 중기부가 전 세계의 고스트 로보스틱 로봇계를 대대적으로 홍보해 준 것입니다. 당시 중기부 장관이었던 이영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고스트 로보스틱 로봇계가 한국에서 공동기술 개발을 진행하게 됐다며 특별히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이 발언은 행사 실무진에서 작성한 초안에는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장관이 직접 추가한 내용이거나 장관 비서실에서 추가한 것으로 짐작됩니다. 중기부는 9월 21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한미 스타트업 서밋 행사에서도 해당 로봇계를 섭외했습니다. 이번에는 고스트 로보틱스 미국 본사 대표가 참가해 한국 지사를 설립해 대통령실 경비 로봇으로 공급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대기업 및 벤처 캐피탈이 지켜보는 앞에서 고스트 로보틱 로봇계는 대한민국 대통령실 로봇계라는 타이틀을 알리게 된 것입니다. 이 로봇계는 2004년 1월 이영 전 중기부 장관 출판 기념회에도 등장했습니다. 로봇계가 이영 전 장관의 책을 등에 싣고 나와 재롱을 부리는 장면이 유튜브 영상으로도 남아 있습니다. 이로부터 20일 후 이영 전 장관은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로 총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중기부 행사에 로봇계를 섭외하고자 한 사람이 누구인지, 로봇계 회사와 직접 접촉한 사람은 누구인지 중기부는 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영 전 중기부 장관이나 장관 비서실에서 로봇계 섭외를 지시한 것이라면 그 윗선인 김건희 여사 혹은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오더가 내려온 것은 아닌지 특검에서 수사해야 한다고 봅니다. 권력을 사유화하며 국정을 농락한 윤건희 정부의 잔재를 샅샅이 파헤치고 내란 종식을 앞당겨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준비된 모든 발언이 끝났습니다. 이상으로 10월 16일 제2차 국정감사 대책회의를 마치겠습니다.